스코틀랜드 편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나갔습니다. 그래도 그죠? 오늘 우리가 나가야 되는 부분은 371페이지. 복사 맞죠? 371페이지. 예. 스코틀랜드의 교회사 지난번에 한번 내가 이거 강의를 한번 했는데 그렇지 않가요? 스코틀랜드 교회 이야기를 한번 지난 한 석 주 전인가 한번 제가 한 것 같은데, 네, 아마 17세기, 18세기 이야기를 제가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거 마무리하고 미국 장로교회사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1차 종교개혁, 2차 종교개혁, 3차 종교개혁으로 그분들이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종교개혁 시대로 이분들이 그렇게. 그래서 그걸 먼저 우리가 감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1차, 2차, 3차라고 하는 개념. 1차는 우리가 아다시피 1559년, 그러니까 60년이라고 보고 낙서에 의해서, 존 낙서에 의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2차 종교개혁은 1638년에 있었던 장로교 총회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때 이제 언약신학이 등장을 하죠. 국가 언약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종교개혁이 이제 오늘 우리가 아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3차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3차 종교개혁의 배경의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본래는 1843년이 되는데 1843년에 이제 3차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그 배경으로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있다면 뭐냐면 이 배경으로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그 혁명의 정착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수 논쟁이라든가 요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 이야기를 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 종교개혁에 가서 대각성 1차 대각성 운동의 배경이 이제 여기서 흘러나옵니다. 뭐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이나 미국의 종교개혁이 분리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분리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이 정수 논쟁이나 혁명의 정착을 통해서, 혁명 정착은 실제로는 1690년이거든요. 1690년이에요. 이거는 17세기, 18세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일어났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다루는 것은 요 시대를 다루는데, 요 시대의 스코틀랜드의 사람들이 이제 두 부류로 이분들이 이제 스코틀랜드를 떠나요. 두 부류로. 한 부류는 노던 아일랜드로 가는 거고, 또 한 부류는 미국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두 부류가 스코틀랜드를 떠나버립니다. 이제 우리가 미국 종교개혁의 이제 이게 이제 배경을 보게 되어지는데, 미국 종교개혁을 오시는 분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한 부류는 스코틀랜드에서 오시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스코틀랜드 교회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교회사를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영국. 우리가 지금 영국을 배운 지가 벌써 이제 수개월 전이다 보니까 좀 가물가물한데, 영국 명예혁명 1688년이죠. 1688년 명예혁명 이후에 이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어디에 갔느냐?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교회사는 크게 두 부류를 갖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하나는 영국 청교도들의 후예들, 또 하나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후예들이다. 근데 이 두 사람들이 서로 이제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1차 대각성 운동이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장로교가 둘로 나누어지는데, 스코틀랜드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올드라고 그러고, 청교도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파 신파의 논쟁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신파들은 청교도 후예들이에요. 그리고 구파는 스코틀랜드 사람들, 굉장히 보수적이고, 청교도의 이 사람들은 좀 보수적이지 않아요. 이 청교도 사람들의 대부분이 누구냐면 회중파들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은 부흥주의를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부흥주의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부류가 장로교 안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필라델피아 이 시대에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있는 장로교와 뉴욕 중심으로 있는 장로교로 둘로 나누어져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보면 뉴욕주에 있는 신학교들은 뉴욕 북쪽이죠. 굉장히 리버럴해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그 신학교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그러한 현상들이 이제 앞으로 교회사에서 나타나서, 주도권은 누가 갖고 가느냐? 이번에 나타나는 청교도 중심으로 있는 이 대각성을 주도한, 뭐 주도했다는 말은 좀 빼고, 이끌었던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면서 미국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장로교의 많은 파들, 그러나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청교도들이 세운 학교들은 저희 교단에서는 안 가요. 안 가고, 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세운 신학교가 미국에는 별로 없어요. 딱 그 어떤 신학교를 졸업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의 신앙적 배경이 딱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갈 수 있는 신학교는 제가 졸업했던 이제 카버넌트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랜드 레피드에 있는 캘빈 신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왜냐면 필라델피아가 본래 이런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그 주도했던 그 지역이었으니까 거기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그 다음에 이제 남부 지역에 보면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이제 리폼드나 잭슨에 있는 리폼드 신학, 이것도 남부예요. 그럼 요거 결국 네 개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복음주의적이면서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칼빈주의 쪽에 좀 있다고 하는, 제가 졸업했던 트리니티. 이 5개 이 신학교 졸업하지 않으면은 저희 학교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그 신학교가 한 1000개 정도 있는데 미국에, 그 1000개 있는 그 가운데서 이 5개 신학교를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그냥 바글바글 하지 가보면. 그 박사 과정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면 트리니티에 박사를 할 만한 신학교가, 실제로 박사 학위를 주는 신학교는 방금 제가 말했던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저기 매사추세츠에 가보게 되면 골든 카넬이라고 신학교가 하나 있는데, 이제 그는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박사를 주는 학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트리니티. 이제 칼빈 신학교에서는 학위를
그 두 개밖에 안 줘요. 하나는 조직신학과, 하나는 역사신학.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트리니티 아니면 박사학위를 받을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아니야 하고 이제 웨스트민스터까지 가서 이제 공부하고 오시는 분들이 과거에 많았죠. 지금은 잘 안 갑니다만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가서 이제 뭐 다 공부하고 저희 학교 교수님들도 그렇고 제 은사들도 그렇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 학교를 잘 안 가니까. 그래서 지금 갈 수 있는 학교는 하나밖에 없다고 보셔야 돼요. 트리니티. 그래서 그 많은 약 1000개에 있는 신학교 가운데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은 트리니티. 그러니까 한국 학생이 한 3, 40명이 확 몰려 있고 박사 공부할 때 보면 한국 학생이 한 반 정도 딱 있을 정도. 상당히 흥미있는 게 저희 학교도 지금 9명이 있죠. 트리니티 졸업생들. 그 정도로 많은 이제 대부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배경들이 다 스코틀랜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보수의 신앙 색깔과 그 다음에 북쪽 뉴욕 교회를 노예를 중심으로 했던 이것은 지금 영국에서 건너간 사람들, 지금 스코틀랜드에서 건너가서 이제 이 그 올드 스쿨 그리고 올드 라이트, 올드 사이드를 만들어내는 스코틀랜드 사람. 그러면 이제 보통 한국교회가 어디를 추구하느냐면은 이거는 추구 안 하거든요. 이게 한국교회는 이거 추구 안 해요. 그러면 한국교회는 이걸 추구해요. 그러면 주로 이걸 추구하지요. 뭐 1차 대각성 운동 일으킨 뭐 우리가 뭐 조나단 에드워즈라든가 그 다음에 뭐 길버트 테넌트라든가 이런 사람들, 통나무 신학교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회중파인 거죠. 청교도. 그래서 청교도인데 영국에 있는 청교도하고는 성격이 사뭇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이 영국의 그 훌륭한 그 청교도들과 이 사람들은 성격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왜 청교도가 그분들과 이분들에게 서로 차이가 나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회중파들이 가서 절대적 숫자를 많이 보유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보수의 계통에 있는 올드 사이드, 올드 라이트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미국으로 건너가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지금 한 번 더 우리가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려고 합니다. 자, 371페이지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밑줄을 그었는데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있는 부분 1759년에서 1859년 교회 내 논쟁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정교 분리였습니다. 사역자 임명이 과연 국가의 간섭을 받아야 하느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1843년 스코틀랜드 교회 분열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자유교회다. 그러니까 free kirk다. 봅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리의 뿌리가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만약 이쪽으로 간다면 이제는 대화가 안 돼요. 이쪽으로 만약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쪽 분들하고 대화가 안 되게 돼요. 계속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게 청교도라고 하더라도 스코틀랜드 청교도냐, 스코틀랜드 청교도가 아니죠. 스코틀랜드 언약도냐, 영국의 청교도 가운데서 회중파냐, 이것에 따라서 다 장로교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장로교지만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를 보시면 잘 아는 게 장로교라고 하면서 꼭 순복음 같아. 당연하죠. 그런 회중파를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쪽이냐? 지금도 그렇죠. 남장로교를 따른다. 그리고 북장로교를 따른다. 지금도 달라요. 제가 공부했던 학교는 PCA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나중에 다 나옵니다만은 PCA 이게 지금 이제 CRC라고 하는 이게 이제 다 나오게 될 겁니다만은
이 CRC라고 하는 것은 이제 리폼 처치거든요. 이게 D자가 들어가면 더치 리폼 처치고 C자가 들어가게 되지만 이게 이제 그 미국으로 온 사람들인데 이제 미국으로 온 상당히 보수 계통, 그래서 크리스천 리폼 처치, 이게 다 네덜란드 계통, 이 그랜드 레피드와 칼빈 신학교가 이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PCA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스코틀랜드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처럼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는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아주 작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이나 트리니티라든가 그다음에 카버넌트, 이제 카버넌트 지정신학교가 PCA예요. 아주 그 보수적인 계통이죠. 이 두 부리는 굉장히 친해요. 이 두 부리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청교도 하면서 그냥 이거 뭐 어때서 하는 식으로 따를 것이냐를, 자기의 뿌리를 어디로 거슬러 가느냐에 따라서 이 확연히 신앙 색깔이 확 달라진다. 이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찰스 1세 시기에 장로교 사람들, 그러니까 이때에 보시면 2차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요 시기에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한 걸, 이거는 좀 이따 이야기하고, 요 시기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인데, 이 시기에 찰스 1세가 49년 1월 31일 날 교수형으로 죽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이 장로교를 감독제도, 지금 같으면은 성공회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그래서 이 사람 청교도들이 이제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 다 빠져나가서 어디 가느냐? 미국으로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 왔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왜냐면 스코틀랜드 계통과 이때의 찰스 1세 시기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하고 색깔이 같은 거니까, 같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고소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고소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상당히 재밌죠. 지금 제가 왜 이것을 쭉 강조하냐면, 지금 근현대 교회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개념화를 잘 못 시켜요. 사람들이 장로교면 다 장로교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373페이지로 가서 첫째 줄에 보시면 스코틀랜드의 성격을 잘 말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네브 형식을 따랐다. 존 낙스가, 이때가 1차 이제 종교개혁 시대를 말하는데요. 주네브 기도서와 낙스의 예전서 또는 공동 예식서라고 불리는 것을 했다. 그런데 그다음 글자, 추기경 윌리엄 로드는 스코틀랜드 교회의 과거에 사용하던 기도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감독 제도를 이제 막 강력하게 이제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반발해서 나온 게 뭐냐? 1638년 이제 밑줄 그었습니다. 글라스고 총회에서 공동 기도서가 불법이고 감독적을 폐지한다고 하고 장로교를 따르겠다고 하면서 국가 언약을 맺는다. 기억나실 겁니다. 국가 언약을 맺는다. 내셔널 이제 카버넌트를 맺는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작된 게 뭐냐면 감독 전쟁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상당히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시대가 좀 지나서 이제 그 페이지에서 또 밑줄 끈 게 보시면 됩니다. 왕정복고는 1660년이잖아요. 1660년 이후에 스코틀랜드 교회의 감독 제도가 다시금 고개를 들게 되었다. 왜 그럴까요? 왕정복고를 할 때에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 시대인데, 이 사람들은 장로교였지만 실제로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장로교도를 다 추방시켰잖아요. 영국에 있는 사람들도 다 추방시켜서 대추방이라고 그랬죠. 1662년에. 그래서 장로교 사람들 다 추방시켜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남아 있는 사람 누구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청교도 그때 당시에 2,000명의 목회자들이 추방당하는데 그 중에 1,860명 가량이 이제 우리 장로교 사람들이 추방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0여 명 정도, 한 20명 정도는 회중파들이 추방당. 그때 당시에 회중파가 굉장히 숫자가 많았거든요. 장로교보다 훨씬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한 20여 명밖에 도망 안 갔어요. 이제 추방 안 당해요. 그럼 나머지 한 2,000명 정도 되는지 모르지. 이 사람들은 뭐 했겠어요? 겉으로는 청교도지만 안에서는 국교회가 되어진 거죠.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로 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상당히 흥미있죠. 예. 아무튼 장로교도보다는 감독교회를 하려고 했다. 왜 감독제도를 하려고 했느냐? 왕이 지휘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한마디 딱 하면은 그냥 모두가 일률적으로 따라가야만 되니까. 그 다음 페이지는 뭐 314페이지 첫째 줄에 그러자 1960년 이제 명예혁명 이후를 말하는데요. 스코틀랜드 개혁 장로교회가 결성되어졌다. 리포음드가 이제 언약교회 장로교회보다는 이제 개혁 장로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국가 언약의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처음에는 이제 언약교회가 만들어졌고 이제 왕정 복고되면서 이 사람들이 조금 느슨해지자 국가교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다시 이제 결성을 하는데 리폼 교회가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언약도의 성격을 가지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혁명의 정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독 제도를 하자. 감독 제도. 그러니까 장로교 고집 피우지 마라. 그냥 그 감독교회 하면 되지 않느냐. 자, 이런 식의 거죠. 이제 그때에 이제 스코틀랜드 개혁 장로교회가 반발하고 이제 나서게 되어지죠. 그 이유를 이제 6가지로 반대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375페이지 보면은 장로 정치가 재확립된 과정이라고 여깁니다. 교회를 설립할 때 국가에 합당한 역할은 교회가 구성했고 본질적 권위로 제정한 헌장을 단순히 수행하는 것이었고 진지하게 심의한 후 시민의 인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총회에서 교회는 자신의 기준과 헌장을 규정했고 그것을 시민정부에 제시했습니다. 알다시피 1638년 글라스고 총회에서 감독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는데 혁명 정책으로 인하여 이 결정이 달라진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요? 개혁 장로교회가 만들어지는 혁명 정착을 하자. 이제 희생 당하지도 말고 어려움도 당하지도 말고 그냥 이제 안정하자라고 하면서 교회 정치를 국가의 말에 잘 부합하는 교회로 만들자.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끔씩 보면서 지금 인터넷 선상에서 젊은 목사들이 이제 뭐 젊은 애들인지 난 잘 모르겠지만 애들이 지금 이제 이 코로나에 맞추어서 이제 방송 교회를 하나씩 만드는 것 같아요. 방송 시설 해놓고 이제 뭐 한금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저 쓸개도 없는 놈들 저게 이제 앞뒤도 모르고 세상도 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시대가 바뀌면 그때 맞추어지는 형태의 교회 만들면 되는 줄 알고. 참 상당히 흥미있을 거예요. 이제 제가 늘 설교할 때도 그런 거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12월까지 가고 12월 되면 더 심해진다 그러잖아요. 이제 한국 교회 제가 늘 말하지만 한국 교회의 진상이 이제 막 드러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성도들이 이게 가짜비게 진짜비게 쫙 이렇게 잘 추려질 거예요. 보면 아주 흥미있는 장면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부류는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생명을 다 핑계는 대죠. 생명을 이거는 이게 부담해야 되는 거고 국가 시행 정책이니까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게 혁명의 정책의 이야기예요. 따지고 보면 그 국가를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면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국가의 정책에 교회도 국가의 하나라고 이 국가가 지금 계속해서 말하거든요. 국가가 우리한테 무엇을 우리에게 해준 거 있어요? 세금 꼬박꼬박 다 받아가는데 이제. 그래서 이 시대를 보시면은 당시의 신앙의 선배들을 따르겠다고 했다면 국가의 정책인데 왜 따라야지? 교회가 왜 안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청결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관계가 없으나 국가가 그 예배 보지 마라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안 봐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것에 아주 사소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첫 번째 결점이다. 두 번째, 1990년 혁명 정책으로 인해서 스코틀랜드 교회의 교리적 기준을 추인하는 것에 관한 거다. 교회가 신앙 고백서를 인준하는 권위를 갖고 있어야만 하는데 이것을 국가가 감독이 인준하겠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서를. 그러니까 참된 종교인지 거짓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무서운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앞에 넘어가면 376페이지 갑니다. 1차 종교개혁, 2차 종교개혁에 대해 잠깐 이야기했고요. 넘어가서 377페이지 세 번째 결점. 혁명 정책의 조건하에 교회는 총회 모임을 위한 때와 장소만 아니라 총회를 해산할 권한까지도 국가가 가져야 한다. 지금 제가 저희 여러분들을 보면서 국가가 지금 교회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지금 장악하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지금 나라 같아요. 이 나라 이 정권이 교육 완전히 지금 딱 손에 들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사학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경제 모든 것 쫙 국가가 틀어버리면 다 틀어버리는 굉장히 무서운 사회예요. 우리나라가. 여기서 밖에서 살다가 오시면요 한국이 섬뜩해요. 빨간 색깔만 없을 뿐이지 상당히 무서운 우리나라예요. 이게 모든 게 국가가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 아마 여러분 좀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교회의 장소와 모이는 때 총회의 모임 이 모든 거 해산하는 것 국가가 하겠다. 어떤 이유에서든 국가가 하지 말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국가 시행에 다 맞아 들어가야 돼. 그래서 혁명 정책이라는 것은 국가가 명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 다음에 네 번째 밑에서 넷째 줄에 혁명 정책은 교회 기강에서 국가의 간섭을 포함한다. 교회 스스로가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지 못하니까 국가가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면은 국가의 법원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 간다는 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혁명 정책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그래 우습게 보죠.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불법을 저지르니까 불법을 안 저지르면 되죠.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불법을 저지르니까 국가가 간섭하는 거잖아요. 불법을 안 저지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으니까 국가가 딱 그 주도권을 쥐겠다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였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국가가 부름을 받고 취임하는 사역자들의 문제에서 주도권을 가졌다. 그러니까 교역자 임명하는 문제까지도 교회가 하겠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국가가 월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마 나중에도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 나라도 한번 보세요. 저는 최악의 경우에 국가 공무원처럼 국가가 월급 주겠다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스스로가 자활할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공평하게 목사의 연yan이나 목사의 어떤 학력이나 목사의 어떤 재능에 따라서 우리가 월급 줄게. 그러면 되지 않았느냐? 너끼리 싸울 필요가 뭐 있어? 너 그러면 성도들이 내는 그 헌금, 교회 반 갖고 반은 우리 줘. 우리가 그 반을 가지고 너희들한테 돌려줄게. 굉장히 솔깃하죠. 좋죠. 교회는요. 그래 되면 아마 좋아하는 사람들 아마 떼그지로 놀려들 거예요. 아마. 이게 5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인 숫자가 쫙 몰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 우리가 고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결정. 언약적 명세에 대한 책임이다. 스코틀랜드 교회의 혁명정착 언약들을 제정시키거나 인정하는 데 실패했다. 2차 종교개혁의 교회는 맹세를 포함한 규칙, 국가 언약, 엄숙한 맹세, 언약을 구체화했다. 이 언약들은 정죄되었고, 그러니까 1638년에 했던 거 다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이거 다 필요 없어 이제 이거. 이건 뭐 그때만 필요한 거지. 불과 60년도 안 된 시점에서 이걸 헌시작처럼 버려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시대가 계몽 시대예요. 이승 시대예요. 데이비드 휴미 활동했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대륙에서는 우리가 아다시피 지금 수많은 철학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 이 우리가 아는 우리가 잘 아는 스피노자부터 이쪽에 오면 이제 스피노자가 이제 등장을 하고 라이프니츠가 우리가 다 살폈습니다만은 스피노자와 라이프치히와 같은 이 정말 세기의 최고의 철학자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쪽에서 스코틀랜드에서는 데이비드 휴미 있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제 와츠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이런 그 로커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기라슨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하잖아요. 예, 교회 권위 없어. 이승이야. 그러니 교회가 슬슬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들이죠.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세대. 저는 지금의 이 시대보다도 더 위험한 시대를 저는 이 시대라고 저는 한국 우리 시대라고. 그냥 슬그머니 빠져들어가요. 너비에 빠지는 것처럼 지식 빠져들어. 정말 이런 역사를 볼 때 참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언약들은 정죄되고 선언되고 찰스 2세의 치리아에 소각되고 말았다. 다 필요 없다 이제. 그 다음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1712년 관용령이 내려져서 장로교 다음으로 스코틀랜드 감독제도 스코틀랜드 교회가 만들어졌다. 서서히 들어옵니다. 서서히 들어옵니다. 나중에 이제 지금 20대, 30대 애들이 목회를 할 때에 한국 교회가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아마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의 교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물론 이거는 함부로 예언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30년 후에 이 방송이 다시 재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한국 교회는 이제 정체성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장로교 껍데기만 장로교고 알맹이는 완전히 국가의 소유물로 이제 놀아날 것이다. 한국 교회는. 그 계기가 지금 이런 것에서 시작하는 거다. 이제 국가가 말하면 무조건 들어라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신호탄은 시작했고 이제부터 10년, 20년을 가면서 한국 교회는 이제 종로로 가게 될 때가 올 것이다. 마음이 안타깝죠. 그냥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볼 수밖에 없죠. 이제 그 시대를.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 사람들 가운데서 안 되겠다, 교회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하고 이 불의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